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11월 초순에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2018년도 내년도 부동산 시장 이거를 그 인터넷을 봐보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뭐 공급 과잉이다, 뭐 금리가 어쩌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서 어쩌다 저쩌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을 부정으로 보는 사람하고 긍정으로 보는 사람하고 모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며칠 전에 건설산업연구원,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이 양대의 그 전문 연구 용역, 기관이죠. 이 전문 기관에서 나와 있는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 가지고 전부가 전부라고 그럽니다. 계량 분석. 소위 말해서 공급률이 얼마기 때문에 또 보급률이 얼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얼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아니면은 눈이 부시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건가?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가 그랬구나 그래놓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냐? 부동산 시장을 그동안에 저도 30년 원 제너레이션이라면 30년을 두고 봤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맞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의 경지, 신하님을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그 원인이 뭔가?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뭔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게 100번 낫입니다. 그래서 이걸 1부 강의로 나눴고 2부 강의는 어떻게 되면 그럼 2018년 부동산 시장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전부 내년도 시장 안 좋다라고 이구동성입니다. 이구동성. 그야말로 똑같은 목소리. 근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답변 나온 거 있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자고 나온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두 편으로 나누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한 편으로 마저 할 건가. 그래서 그러면 2018년도 부동산 시장 자신 놓습니다. 이젠 뭐냐면 토지가 답입니다. 그거를 바로 뭐냐면은 너무 또 제가 확신을 시키면 안 되드리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동안에 일어난 현상들이 있어요. 이 현상을 가지고 그러면 답이 뭐냐? 이걸 가지고 해서 같이 묶어서든가 아니면은 그 분량을 봐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서 두 편 또는 세 편인데 오늘 첫 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단하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이론이냐 실무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함부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론뿐이지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실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까지는 그 정도의 경지에 못 이뤘습니다. 저보다도 머리 좋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이론이에요. 그럼 이론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실물이 일어난 현상에 의해서 이론이 나오는데 실물이 시장이 이렇게 변했으면 또 이론도 변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실물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라 그러면 또 이론도 변경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또 지금 전문가분들 얘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인터넷에 봐보면 뭐 블로거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봐보면 꼭 예전에 있는 다 일률적으로 예전에 일어난 현상 가지고 또 요걸 갖다가 분석. 근데 이미 세모를 지나서 현재 시장은 네모로 와 있는데 아직도 예전에 동그라미의 이론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앞날을 예측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주택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시장의 비효율성, 시장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주거권에 대한 문제죠. 주거라고 그러는 건 많은 분들, 정의의 사도인 분들은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는 주거용으로만 봐야 된다. 소위 말해서 재테크나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정의의 사도분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주택은 주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재테크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다 라고 그러면서 또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는 시각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저도 좀 어떻게 되냐면 재테크에 대한 측면 가지고 보는데 또 저 말고 다른 학자들은 또 무슨 내용 가지고 본다? 그게 아닌 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문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대한 정도 문제 이러한 논거로 해서 바로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주택산업은 정책산업이에요. 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에다가 주택정책에다 쇼크도 가하고 인도도 오고 이렇게 흘러라. 너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규제도 하고 있는 게 바로 주택시장을 예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론이란 말은 뭐냐? 그 이전에 일어났던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이 예를 들어서 60, 70년대 일어났던 거, 7, 80년대 일어났던 거, 90년대, 2000년대 일어났던 거, 2010년도에 일어났었던 거 이런 현상들이 사회 현상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에 구닥의 생각 가지고 주택시장을 보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된 이론을 근거로 앞날에 일어날 사항을 예측하고 그러는데 이때 표본 추출을 해서 앞날을 예측하는데 이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서울 시내에 어느 구를 여러분이 25평형을 선택할 거예요? 33평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거 어디 할 거예요? 마포구로 할 거예요? 강남구 할 거예요? 도봉구 할 거예요? 아니면 구로구 할 거예요? 양천구 할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학문적 논거, 시계열 분석과 바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표본 추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반드시 맞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시대적 환경 소득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국제 경기에 따른 거, 또 동조화도 가고 또 비동조화로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정책에서는 바로 뭐냐면 주택시장을 원래 후행을 하는데 앞으로 선행을 하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요걸 인위적으로 바로 조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이런 모든 복합적인 사실에 의해서 주택시장을 예견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만이 안다라는 부동산 시장 경기 예측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변동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통계 시장 선택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시계열 분석을 할 건지 그랜저 인과관계 아니면 또 다른 표본 추출을 할 것인지 요거는 좀 논거에 대한 논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법의 부분은 실무에 대한 얘기고 또 시점에 따라서 지배하는 환경이 서로들 달라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가면은 주택수의 절대 부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때 시장을 놓고 앞날을 예측하는 거에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90년대는 어디냐? 구매자가 소득이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구매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공급, 수요와 공급, 2000년대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 주택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남는다라는 주택 투자에 대한 잉여, 지금 얘기하는 이득 때문에 수요 공급, 찍기만 하면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그런 때에 또 주택 시장을 봐야 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대는
주택 보급률이 드디어 100%가 넘어가고 이때 이제 인구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죠. 그럼 현재는 뭐냐?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그런 것이에요. 해지 현상으로 수요 공급을 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총 직결해서 지금 시장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터넷에 봐보면 계량 분석. 전국의 주택수가 2,700만 원이 1,700만 몇만 원이 뭐가 되느니 보급률이 103%가 됐느니 뭐니 이러한 계량 가지고 주택시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전부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인터넷이나 전문기관이 아닌 이거 개안들이 아니고 개인들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개인들이 근거는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량 분석에 의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착각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논거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첫째,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으로 나뉩니다. 절대로 지금 얘기하는 주택이 좋다라고 해서 토지시장이 좋고 토지시장이 좋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같이 가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동안에 본 거에 의하면 거의 틀리게 갑니다. 주택시장이 좋다고 토지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주택시장이 올라가면은 토지시장이 쫓아서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많이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틀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논거들을 제시할게요. 또 그 다음에 주택과 토지시장은 서로 다르게 움직임이 원칙인 거예요. 원래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원칙인 거예요. 보통 주택시장이 선행하고 토지시장은 후행합니다. 보통에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각 국가별 정책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적인 시장 이론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선행과 후행을 시켜요. 먼저 앞서가게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택시장을 통해서 경기를 부흥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주택이 또 올라가게 될까봐 그때는 주택시장에다가 규제를 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토지시장이라고 우리는 주택시장하고는 다르게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토지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보통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주택시장을 말하는데 바로 뭐냐면 부동산 시장 예측 그러면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이고 토지시장은 별개다 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택시장은 비교적 불경기일 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해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주택시장을 통해서 경기 진작을 유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주택시장이 지금 얘기한 좋다라고 우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토지시장은 보통 경기가 좋을 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또 여기에다가 뭐냐면 공업용 시장과 지금 얘기하는 일반 시중에서 공업용 시장과 상업용 시장도 경기가 좋을 때 움직인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는 거예요. 바로 최근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부동산 시장 예측은 간단하게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라고 그러면은 주택시장을 전문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주택시장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그러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제일 먼저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주식하고 그 다음에 실물하고 금리 부동산은 커플링으로 가냐 이걸 동조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디커플링 거꾸로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재반 요인에 의해서 커플링 효과로 갈 거냐
디커플링 효과로 갈 거냐, 이것까지 모두 다 예측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계량만 가지고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예측이다라고 하는 건 신의 경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듣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물 경기, 시장 경기가 좋아진다, 올라간다. 시장 경기가 정점이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경기가 하는데, 시장 경기보다 먼저 튀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최근에 주식 시장이 2500포인트를 넘어가고 뭐다, 아이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물 시장까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월 30일 날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12월 달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것이 상당한 변수예요.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식이 움직이고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인다. 그래서 부동산은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시차가 변동 주기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6개월이나 약 8개월 후에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논거대로 보면 금리 올려. 그러면 뭐 하면은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은 토지 시장은,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때가 가지고 약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부동산 주택 가격도 살금살금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지금 과거에 일어났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 12월 달에 또 2018년 내년도 1월 달에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금리의 인상에 의해서 안 좋게 된다라고 그러면 아이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것이 이론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007년까지는 커플링 같이 갔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2008년, 이게 바로 뭡니까? 2008년도라는 게 글로벌 리스크 아닙니까? 이때 세계 5대 투자은행 중에서 3개가 부도가 나죠. 그 유명한 리먼, 그 다음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그 유명한 리먼 사태 때 바로 뭐냐면은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바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전 세계에 대한 버블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너는 죽여야 내가 산다. 소위 말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디커플링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잠잠해지고 무마가 되니까 다시 리커플링, 이제는 같이 동조화하는 현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현상이에요. 이러한 거를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하시면 돼요. 내가 설명을 자세히 드린다라고 그랬었죠.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 고용절벽이래요. 소비가 감소한대요. 그 다음에 버블이 붕괴됐대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세계공황인 1929년도에 세계공황이 일어나죠. 이거에 의해서 세계 1차 대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벌써 이미 고용절벽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 감소라는 거예요. 이 소비 감소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1979년도에 일본의 이제 그 소비 감소라고 우리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시작인데, 유념해 보실 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해 중에?
각종 경제 지표라든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쩌면은 2018년도에 결정이 되는데, 이거 후반부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2018년도는 그 유명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8년 개띠 있죠. 58년 개띠들이 어떻게 됩니까? 만 60세가 돼서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는 게 2018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8년 개띠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다산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었던 주역 중에 하나예요. 이 주역들이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의 존어와 소위 말해서 사회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원년도가 내년인 거예요. 이때 경기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 다행히 국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2018년도에 그 유명한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안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내놓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2018년도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일어나는 현상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모든 것까지 전부 분석을 해도 맞을까 틀릴까 한 게 부동산 시장 예측인 거예요. 알겠죠? 이건 사회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시대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특이한 거였어요. 자, 맨 밑에 봐보면은 결국 지금은 3종 세트예요. 고용절벽이래요. 소비감소래요. 버블의 붕괴래요. 이러한 거를 가지고 또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지금 얘기한 전문가분들은 이제 모든 경기는 끝났다.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지나갔다. 라우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김명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하면서도 이때 그 얘기 들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만들면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IMF 때문에 죽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살려놓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남에다가 집 산 사람 후회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요즘도 또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얘기 들은 지가 30년이 되어 왔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믿은 사람은 결국은 지금 쪽바가지 차고 있는 걸, 그렇다고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고용절벽, 소비감소, 버블 붕괴, 이거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 끓이는 말에 너무 또 속아 넘어가시지 마셔라. 그것도 반신반의. 부동산 옛날처럼 뭐 저거 한다. 그것도 반신반의. 알으셨어요? 그래서 판단은 누가 내려라? 여러분이 내려라.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은 당해. 근데 그 다음에 당해요? 안 당합니다. 자, 일본의 그 유명한 디플레이션. 이미 일어난 지가 20년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세계에서 지금 당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당했구나. 그 다음서부터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수립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대한민국, 일본 부동산을 꼭 얘기를 해요. 일본의 법을 얘기해. 그러면 일본 부동산에 의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부 바보들만 사는 나라예요. 이미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로 뭐냐? 내년도 2018년도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한 번은 첫 번째는 당해. 근데 두 번째는 안 당합니다. 아셨어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은 얼마 경험을 안 해보셨겠지만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겪어보셨어요? 안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셨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만물의 영장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 다음번에는 제 2강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보통
경기가 사순환이냐 또 육순환에 뭐 한이 그러니까 벌꿀 모양으로 가느냐 뭐냐라고 아이 다 좋아 누가 그 얘기를 했던 근데 아주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순환으로 보자 이게 사순환의 병기 보면은 불경기예요. 그 다음에 회복기예요. 그래서 호경기로예요. 그 다음에 하락기로 갔다가 다시 불경기로 가요. 이게 설명하기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회복기로 갔을 때는 불경기에서 회복기로 갔을 때는 특징은 주택시장에 불이 붙어요. 다른 건 둘째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요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요거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카메라로 찍어 놓으세요. 아니 좋잖아요. 제가 뭐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는 또 얼굴은 또 조그맣게 나오니까 괜찮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호경기로 갔을 땐 땅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땅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락기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높아 있는 상가로 올라붙는 거예요. 공업용 시장과 상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경기로 가면은 이때는 또 조그만 주택이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적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주택시장으로 또 왔죠. 그 다음에 토지로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가, 공업용 시장 이걸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났었던 현상인데 보편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지금은 뭐 실적 장세 국면입니다. 지금은 역금융 장세 국면입니다. 지금은 역실적 장세 국면입니다. 지금은 금융 장세 국면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어디야? 금융 장세 국면 아니에요. 금융 장세 국면에서 이제 실적 장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시장은 약세로 가잖아요. 물가가 바닥치고 약간씩 상승하기 시작하고 시중 흐름은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죠. 일어나죠 지금.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 4번을 도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러니까 못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시장이 변모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런 때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 왜냐? 여러분도 똑똑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똑똑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연구했던 저로서는 뭐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고 2부 강의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을 요즘 유행하는 한이 모형, 소위 말해서 벌꿀 모형, 육각형 모형으로 보자. 자, 회복기에 접어들어요. 먼저 집값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국면. 어디서 좀 몇 년 전에 잘 본 것 같아요. 좀 전 시장에. 그 후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는 국면. 이게 이제 활황기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데 잘 봐요. 그 다음에 3국면 오면 침체기에 돌아요.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게 돼요. 알겠어요? 4국면은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데 이것이 침체기에 접어들어요.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제5국면 바로 뭐냐면은 가격은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국면에서는 회복 진입기인데 가격이 보합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국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판단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주택산업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또 아니면은 뭐 국민은행이든 각종 금융기관의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부동산 전문가다고 해서 프로고들이 하는 거는 이런 내용 가지고 누구 거 계량만 갖다 놓고 그냥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시청자
아유 지금은 나는 침체기에 진입이야. 아니 나는 지금 화랑기에 진입이야. 아니 나는 지금 불황기 진입. 뭐 지금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회복 진입기야. 판단은 여러분이 오시면 돼요. 많이 보셨잖아. 그렇죠? 그래 놓고 요 다음에는 어떤 시장이 오겠다. 지금은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시기냐? 3번으로 가는 시기냐? 아니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시기냐?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요 그쪽만 맞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그 4일 됐죠. 4일 됐죠. 제일 먼저 3대 리스크가 나왔어요. 유동성 축소. 유동성 축소라는 건 시중에 돈을 말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요의 위축, 수요 위축은 너 집 사지 마. 너 은행으로 돈 빌려서 집 사지 마. 그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 증가라는 건 뭐예요?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요거 기억나세요? 제가 인터넷 방송 처음 시작한 9월 2일 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이미 8월 20 며칠 날 우리 제자들한테 파리대체 야, 미안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때문에 10시에 만나서 야 2시간 동안 이거 슬슬 하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 그래 놓고 자 파리대체 그 이후 결론은 첫 잔석 태풍 너무해? 그러면 세수대야 속에 미풍일 듯하다 라고 그래 놓고 다만 2018년도 9월 달에 나오는 금융 관련 대책이 나올 때 시장이 진짜 반응해요. 그래서 2018년도 변수는 결국은 금리, 입주 물량, 가계 종합 대책. 이 우여고 틀린 게 뭐 있어요? 다만 여기에 있는 계량은 누가 분석을 했다?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됩니까? 두뇌 집단인, 싱크탱크 집단인 근산연에서 이미 결론을 낸 거예요. 요번에 이제 12월 초 정도 되면 11월 하순 정도 되면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양대 기관인데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또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2018년도 부동산 주택시장 예측 거의 이와 비등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근산연에서 3대 리스크는 결국은 금리, 입주 물량, 금융대책이에요. 그러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올 것도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블로그니 뭐니 일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것도 또 거의 비등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것도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2강이나 3강에서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예측을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시장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 내용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부의 1강은 여기서 마치고 곧 이어서 1부의 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